네, 오늘은 문화 변동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위 문화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하위 문화는요,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뭘 높여준대요? 공통의 소속감을 높여준답니다. 같은 문화를 공유하니까 당연히 소속감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 하위 문화가 다양해지면 그 전체 문화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양해지겠죠. 그래서 전체 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한다는 거, 다양성 확보에 기여한다는 이 표현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게 이제 하위 문화의 순위 기능이었습니다. 이 순위 기능 말고 또 순위에서 나오는 두 가지 포인트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일단 첫 번째, 다양한 하위 문화가 있는데 이 하위 문화의 총합, 이 다양한 하위 문화를 다 더하면 그 하위 문화의 총합은 전체 문화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하위 문화로 설명할 수 없는 문화들이 존재했죠. 그게 바로 복습학에서 나올 대중문화가 있고 또 민족문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위 문화를 다 더하면 전체 문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위 문화의 총합이 전체 문화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위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는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문화에 대한 규정이 시대마다 어떻다고 했어요? 달라진다. 이 달라진다는 걸 세 글자로 상대적이다. 모든 문화에 대한 규정은 상대적이다. 이 표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중문화를 살펴볼 건데, 대중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역기능이 우리 수능에서 초점에 맞춰서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대량 생산으로 인해 대중들의 선택의 폭이 어떻게 돼요? 좁아져요. 그래서 획일화되었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들의 여가 생활이 다 비슷해졌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중문화의 상업성으로 인해 문화의 뭐가 나타나죠? 문화의 질적 저하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근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돼요. 시청률을 잡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화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현실을 바라보는 능력을 약화시켜서 뭘? 대답이 안 나네?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만 터지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터져요? 맞아요. 그 연예인들, 인기 연예인들 스캔들이 같이 터지면서 우리의 관심을 글로 돌리려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이 정도 내용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수업에 들어가 볼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은 비빔밥 버거라는 사진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햄버거 콘테스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한 음식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햄버거랑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인 비빔밥이 섞여서 새로운 음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배울 파트는 작년 통합사회 파트 때, 문화 파트 때 이미 배운 내용이거든요. 혹시 이게 무슨 개념에 해당하는지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문화융합이에요. 똑똑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계란 노른자가 들어가 있고요. 반숙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뒤에 있는 야채들이 실제로 이제 야채 고명들인데 약간 튀겨가지고 바삭바삭하게 식감을 살렸고, 저 어렴풋이 보이는 빨간색 소스들은 케찹이 아니라 고추장 소스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고추장 말고 이렇게 달짝지근하게 찝게끔 이렇게 좀 변형된 음식인데 어쨌든 맛있으니까 1등을 했겠죠. 그래서 오늘 이처럼 문화융합과 관련된 것, 그리고 다양한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들, 이런 개념들을 제가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문화 변동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문제점까지 제가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문화 변동의 요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화 변동의 요인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재적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외재적 요인입니다. 내재적 요인은 말 그대로 그 사회 안에서 문화의 변동을 초래하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뭐랑 뭐가 있다고요? 발명과 발견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발명과 발견의 차이를 아시나요? 발명은 뭐예요? 맞아요. 발명은 없었던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발명이고요. 발견은 이미 있었던 걸 찾아내는 겁니다. 만들어냈냐 찾아냈냐의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좋으시다면 이것도 기억할 텐데, 발명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1차적 발명과 2차적 발명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네요. 그럼 1차적 발명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맞아. 1차적 발명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고요. 2차적 발명은 이걸 응용해서 또 다른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2차적 발명입니다. 기억력 좋은 친구들이 많네요.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위대한 발명품 10선으로 꼽히는 발명품들을 그냥 순위에 상관없이 여기까지를 정리한 자료인데,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어디 들어가요?
자동차나 이렇게 기차 같은 에서 동력을 만들어내는 기관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통수단이 엄청 빠르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위대한 발명품 직선 중 하나로 꼽혔고요. 그다음에 나침판은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에 또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뭐 컴퓨터는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 생활에서 요즘에는 컴퓨터 없이 생활하는 게 힘들잖아요. 제 수업도 지금 컴퓨터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페니실린인데, 페니실린이 뭔지 아세요? 항생제. 맞아요. 우리가 아플 때 먹는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대한 발명품이고, 백열전구는 뭐 이거랑 비슷한 건데, 이 백열전구를 발명하면서 우리가 밤에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바퀴고, 이 바퀴를 발명하면서 우리의 문명과 교통수단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월드와이드 웹이네요. 이게 뭐예요? 맞아요. 우리가 주소창 칠 때 치는 그 www.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인터넷이 발전하게 되고, 피임약은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 이 피임약이 발명되면서 무분별한 임신을 막을 수 있고, 우리의 이제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문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아이템이에요. 그래가지고 위대한 발명품을 꼽히고, 뭐 전화도 마찬가지죠. 멀리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종이 없이 우리 못 살잖아요. 지금 우리 수업도 다 종이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10가지가 위대한 발명품이라네요. 이런 것들은 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물건들이에요. 아예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어내면 1차적 발명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또 다른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그게 2차적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바퀴를 응용해서 톱니바퀴를 만들어내는 것도 2차적 발명의 사례가 되고요. 또 우리 수능에서 나오는 대표 사례가 있었는데, 사냥 도구 중에 이게 있죠. 활이 무슨 발명의 사례였어요? 아니 1차적 발명의 사례였습니다. 근데 이 활에서 줄을 이렇게 시위를 당겨서 놓으니까 무슨 소리가 나요? 팅팅한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줄을 당겨서 놓으니까 아름다운 소리가 나네라는 걸 발견한 사람들이 이를 응용해서 줄로 된 악기를 만들죠. 그게 바로 현악기가 되는 거고, 이 현악기가 2차적 발명의 사례입니다. 우리 수능에서 항상 나오는 사례고 제일 빈출 사례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한번 적어볼까요? 1차적 발명의 대표 사례는 활, 2차적 발명의 대표 사례는 현악기. 네. 수능에서의 빈출 사례는 꼭 암기해 두시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견은 발명과 다르게 기존에 있었던 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런 걸 예로 들 수 있겠죠. 자, 원시 인간들이 뭘 발견했어요? 네, 불을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유치원 어떤 친구가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저는 이 친구가 되게 똑똑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가 누리는 이런 다양한 문명들이 다 불 자기 덕이라고 그림을 그렸는데, 물론 여기에는 되게 많은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래서 되게 똑똑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불의 발견도 발견의 사례가 되고, 또 다른 발견의 사례는 이런 석유나 석탄 같은 지하 자원의 발견의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명이 발전하게 됐고, 재밌는 게 이제 아프리카 인디언 원주민들은 처음에 석유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상처 부위에 바르기도 하고 아플 때 마시기도 했다고 하네요. 뭐 잘못된 상식인 거죠. 어쨌든간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의 사례가 됩니다. 이건 다 그 사회 안에서 사회 변동을 초래하는 내재적 요인이고요. 내재적 요인이 있다면 뭐도 있을까요? 네, 외재적 요인도 있습니다. 외재적 요인은 그 사회 밖에서 문화 요소가 들어와서 그 사회 변동을 초래하는 요인입니다. 혹시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이제는 대답하면 학습지 보고 대답한 거죠, 그죠? 네, 전파가 있습니다, 전파. 제가 알려드릴게요. 외재적 요인. 외재적 요인은 크게 세 가지의 전파가 있는데요. 직접 전파가 있고, 간접 전파가 있고, 그리고 자극 전파가 있었습니다. 자, 직접 전파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직접적인 접촉이나 교류를 통해, 교역이나 무역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 요소가 들어오게 되면 그걸 우리는 직접 전파라고 합니다. 하지만 간접 전파는 이런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죠? 그 문화 요소가 들어올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특정한 매개체를 통해서 문화 요소가 들어오면 그걸 이제 간접 전파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극 전파는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학습제 몇 줄을 쳐볼게요.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로부터 아이디어를 밑줄. 이런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자극 전파입니다. 그럼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것은 문화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다른 사회로부터 들어왔다는 거니까 전파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거니까 뭐가 일어났다는 거죠? 발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극 전파 핵심은 전파 플러스 발명이에요. 이걸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극 전파 핵심은 전파 플러스 발명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한번 사례를 들어서 소개를 해볼게요. 자, 요거는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향신료예요. 다양한 향신료고요. 이 향신료는 어디서 들어왔죠? 인도에서 이렇게 전파가 돼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다양한 음식들이 생겨나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대표적인 인도 음식들이 있겠네요. 여기 있는 이 치킨은 이제 탄두리 치킨이라는 인도의 고유 치킨이고요. 옆에 있는 음료는 라시라는 인도의 전통 음료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요거트랑 맛이 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옆에 있는 흰색 빵이 난이라고 하는 인도의 전통 빵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을 먹듯이 인도 사람들이 저 난이라는 것을 찢어 먹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이 커리들에 찍어 먹는데, 우리가 먹는 그 오뚜기 3분 커리랑은 좀 맛이 다르죠. 되게 걸쭉하고 진한 느낌이고요.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먹어본 인도식 커리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는 시금치 커리였어요. 시금치 커리를 제가 청담동에 있는 유명한 인도 음식점을 놀러 갔었는데,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메인 시그니처가 뭐냐 했더니 시금치 커리를 권하는 거예요. 시금치는 무슨 칠판색 같을 것 같고 되게 맛없을 것 같아가지고 좀 안 끌리는데 했더니 그 점원이 진짜 자기를 한 번만 믿어보고 시켜보래. 진짜 맛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속는셈 치고 몇만 원 버린다 생각하고 한번 시켜보자고 시켰는데, 딱 나왔는데 역시나 푸르딩딩한 무슨 죽순 진짜 막 잔디색인 거죠. 너무 식욕 떨어지는 색인데 하면서 이걸 먹어 말하다가 한 입 떴는데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음식은 맛있게 만들면 다 맛있구나 새삼 또 느꼈는데, 아무튼 이런 인도식 커리 같은 새로운 음식들이 생겨나는 건 이제 향신료의 직접 전파로 인한 문화 변동이겠죠. 그래서 어떤 매개체가 아니라 직접적인 접촉과 교역을 통해서 문화유소가 들어오면 직접 전파고요. 또 다른 사례는 이게 있는데, 이건 이제 정글의 법칙 시즌 초반 편인데요. 시즌 2에 흰바족이라는 부족을 만나러 갔었어요.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고유의 문화를 지켜가면서 생활을 했는데, 이들의 문화가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뭐라고 계세요? 맞아요. 쇼핑센터에서, 대형 쇼핑몰에서 이렇게 쇼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들의 삶이 변하게 된 거는 무엇을 통해서? 선진국가의 접촉, 교역, 무역, 교류를 통해서 이들의 선진국의 문화 요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급자족 생활에서 이렇게 실제 우리들처럼 이렇게 구매하는 소비 패턴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잠깐 끊을까요? 고생이 많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간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은 어떤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매개체라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텔레비전과 같은? 네. 대중매체. 대중매체입니다. 텔레비전 되게 옛날 단어 아니에요? 보통 TV라고 하지 않아요? 약간 아재 느낌의 단어인데, 네. 어쨌든요. 그래서 제가 사례로 갖고 온 건 이건데, 이게 되게 옛날 드라마예요. 무슨 드라마인지 알아요? 네 글자. 네 글자인데,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고요. 네, 이게 뭐의 시초로 불리냐면, 한류. 맞아, 한류의 시초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외국으로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건너간 그 드라마고요. 이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서 윤사마 씨와 지우이메가 탄생을 하죠. 그래서 배용준 씨는 일본에 갈 때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인기를 계속 꾸준히 누리고 있었어요. 이게 되게 오래된 드라마인데도. 그래서 실제로 외국 일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이 겨울연가의 촬영지였던 그 가평과 양평 쪽에 있는 남이섬이라는 작은 섬이 있거든요. 거길 맨날 놀러 가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쉽게 많이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무엇을 통해서? 자, 이 한류 문화가 뭘 통해서 전파됐겠어요?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전파됐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문화가 전파됐을 때 우리는 간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 혹시 어딘지 아시겠나요? 네,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아까 다른 반에서 이거 파브르 박물관이라고 해서 건축학자라고 제가 정정해줬는데, 아무튼 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분들이 지금 춤을 추고 있잖아요. 이거 혹시 무슨 춤인지 알겠어요? 삼바? 이거 아이돌 춤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힌트가 어려워서 요거 보면 알더라고요. 맞아요. 슈즈의 쏘리쏘리입니다. 이분들이 이 슈즈의 쏘리쏘리를 춤추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제 한류 문화의 인기에 힘입어서 그 유럽권에서도 그 한류 K-팝 콘서트가 열렸었어요. 근데 그 국가들 사정으로 인해 K-팝 콘서트 일정이 일주일 정도로 잡혀 있었는데 3, 4일로 이렇게 단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접한 K-팝을 사랑하는 수많은 유럽인들이 정말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나가지고, 왜 우리의 K-팝을 즐길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냐 하면서 여기서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이렇게 K-팝 춤을 추면서 시위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재밌죠? 영상 보면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아무튼간 그처럼 이들이 이렇게 K-팝 문화를 사랑하는 것도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문화가 전파됐기 때문이겠죠. 이처럼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 문화가 전파됐을 때 우리는 이걸 간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라고 하고, 또 전파를 먹는 이 자극 전파는 이 앞에 전파랑은 좀 다른 맥락이에요.
일단 이 자극 전파는 다른 사회 문화 요소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제가 전파 플러스 발명이라고 정리해드렸고요. 혹시 대표 사례가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어떤 언어였는데 우리나라에서 발명된 언어예요. 맞아, 이두라는 문자입니다. 어우, 기억력이 진짜 좋네요. 자, 우리나라의 고유 언어가 과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빌렸었죠? 중국에서 한자를 빌렸었습니다. 근데 이 한자의 음과 혼을 빌려가지고 우리말에 줬던 표기법인 이두라는 새로운 문자가 나타나고 이건 설총이라는 분이 고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 다른 나라의 문화 요소가 들어왔죠.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또 다른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발명이겠죠. 그래서 이 전파 플러스 발명, 이 이두가 대표 사례도 수능 기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기억을 해볼까요? 자, 적어두시죠. 이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거든요. 용진 기억력이 기깔 나네요, 정말. 자, 이 문자 이름은 체로키 문자라는 문자입니다. 이거 혹시 무슨 문자랑 비슷한가요? 알파벳. 맞아, 영어 알파벳이랑 비슷하죠. 영어 알파벳을 응용해서 만든 또 다른 문자예요. 북미에 체로키라는 인디언 부족이 있답니다. 근데 이들도 고유의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영어를 빌려다가 썼대요. 근데 이 영어를 응용해가지고 그들만의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이 체로키 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파 플러스 발명, 자극 전파의 사례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사례가 나오는 건 이 두 가지 정도면 압축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이 사례가 안 나온다면 문장을 풀어서 냅니다.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나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화 변동의 요인이 있고, 이런 문화 변동에 따라서 요인에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 양상을 우리 이제 문화 접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한번 적어볼까요? 일단 여러분들 문화 접변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문화 접변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강제적 문화 접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발적 문화 접변이 있습니다. 일단 문화 접변이란 무엇이냐? 서로 다른 두 문화 요소가 만나서 한 사회의 문화가 변하거나 양 사회의 문화가 모두 변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 변동과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이 문화 접변을 강제적 문화 접변과 자발적 문화 접변으로 구분을 한답니다. 강제적 문화 접변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가 원치도 않는데 사회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발적 문화 접변은 우리 사회가 원해서 그 사회의 문화가 변하는 걸 자발적 문화 접변이라고 하겠죠. 그럼 아무래도 이 강제적 문화 접변은 좀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나게 되겠죠. 뭔가 억압받는 그런 상황.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 이름을 버리고 일본의 이름으로 바꿔야 했던 그런 수치스러운 열사가 있죠. 이걸 뭐라고 하죠? 창씨개명입니다. 이 창씨개명이 대표적인 강제적 문화 접변의 사례고요. 뭐 또 다른 사례가 있다면 이제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서양 이복을 강제로 입혀야 했던, 그래서 그들의 이복 문화가 변하는 거, 이런 것도 뭐 강제적 문화 접변의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자발적 문화 접변은 반대로 우리가 원해서 문화가 변하는 건데, 제가 아까 그 간접 전파의 사례로 뭘 소개해드렸죠? K-pop, 한류 문화의 전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한류 문화가 그들의 사회에 전파되면서 이 외국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을까요? 한류 문화, 한국 문화 자체, 한류 문화만 관심을 갖다가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한국 문화에 더 잘 알기 위해 뭘 배우려 할까요? 한국어? 맞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 합니다. 그래서 이건 자발적인 변화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 수요의 증가, 한류 전파로 인한, 한류 문화로 인한 한국어 교육 수요 증가가 대표적인 자발적 문화 접변의 사례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문화 접변의 유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화 융합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 동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 병존, 혹은 문화 공존이라고 하는데 동의어죠. 아무튼 문화 병존 공존이 있고요. 네 번째는 반동 및 복고가 있답니다. 자, 문화 융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밑줄을 쳐볼까요? 서로 다른 문화가 결합의 밑줄. 결합해서 기존의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제3의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제3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문화 융합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한 사회 문화가 다른 사회 문화 체계 속에 흡수되어서 정체성을 상실하는 현상.
즉 외국의 문화가 우리나라의 문화에 들어왔는데 이 문화가 우리나라의 문화를 먹어버려서 우리 고유 문화가 사라지는 현상을 문화 동화라고 합니다. 세 번째, 문화 공존 병존은 외국의 문화가 들어왔는데 이 문화도 존재하고 우리의 고유 문화도 존재하는 거였어. 고유 문화와 외래 문화가 나란히 존재하는 현상을 문화 병존, 문화 공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동 및 복권은 일단 반동은 외래 문화를 거부하는, 밀어내는 현상이고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고유 문화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그게 복고가 됩니다. 고유 문화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강화라고 적었어요. 거부와 강화라고 적었고 위에는 제3의 문화 정체성 나란히라고 적었네요. 한번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제가 수업 처음 열었을 때 자료랑 비슷한 자료인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밥법, 특히 이제 봉구수 좋아하시죠. 우리나라의 밥과 미국의 햄버거가 만나서 새로운 퓨전 음식 사이 3의 음식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퓨전 스타일의 양식이나 음식들은 전부 다 문화 융합의 사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데 우리가 좀 전에 점심을 먹었지만 또 먹고 싶은 불고기 피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불고기와 미국의 피자가 만나서 두 문화의 성격이 남아있는 새로운 음식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퓨전 음식은 문화 융합의 사례가 되고 그거 말고도 이런 퓨전 양식들이 해당되는데 이거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건물인데 뭐랑 뭐가 만난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 구조인 한옥과 그 다음에 서양식 구조인 호텔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산에 있는 한옥 호텔이요. 이런 식으로 퓨전 양식들의 다 문화 융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화 융합의 표현으로 제3의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이 제3의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고유 문화와 외래 문화의 성격이 남아서 또 다른 문화가 만들어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 융합의 고유 표현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 동화는 반대로 외국의 문화가 들어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먹어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의 전통 가옥이 한옥이 있었죠. 한옥마을 사진인데 자,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한옥이나 기와집, 초가집에 사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들 다 지금 어디 살아요? 여러분 다 아파트나 빌라, 연립주택 이런 데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거 양식이 이렇게 서양식으로 바뀌어가는 것도 문화 동화의 사례가 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전통 의복 한복이죠. 정말 아름다워요. 딱 예스럽지만 정말 이쁘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쇼핑할 때 아직도 한복 쇼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쇼핑할 때 오늘 한번 한복 좀 사볼까? 이런 친구도 절대 없잖아요. 여러분 다 무슨 옷 입고 다녀요? 편한 옷. 근데 그게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복이라고 꼭 정장만 양복이라고 할 필요 없겠죠. 서양에서 들어온 옷을 양복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의복 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서양식으로 바뀌어가는 거 이것도 이제 우리의 고유 문화가 사라지는 문화 동화의 사례가 되겠네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 병존 공존인데요. 외국의 문화랑 우리의 문화가 나란히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가는 곳이 있죠. 병원. 맞아요. 우리는 병원을 가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양 의학을 기반으로 한 병원을 갑니다. 양병원을 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진찰을 했는데 아픈 게 안 나면 어디도 가죠? 한의원. 맞아요. 한의원도 갑니다. 이건 이제 동양의 의학이잖아요. 이렇게 동양과 서양의 의학이 모두 존재하는 건 문화 공존 병존의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고플 때 먹는 거. 우리 방금 전에 뭐 먹었어요? 밥 먹었잖아. 우리는 배고플 때 밥도 먹지만 밥만 먹지 않아요. 뭐도 먹어요? 반찬 말고. 제가 그런 느낌으로 물어본 게 아니죠. 다른 나라의 음식도 먹는다는 겁니다. 우리 뭐도 먹어요? 빵도 먹고 피자도 먹고 일식 초밥도 먹고 커리도 먹고 다양한 음식들 먹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다양한 음식 문화가 문화 병존, 문화 공존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반동 및 복권은 이제 너무 외국의 문화가 우리 사이에 판치니까 외래 문화를 이렇게 거부하는 게 반동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문화를 다시 강화하려고 우리 문화를 다시 부흥시키려고 하는 운동이 복고가 되는데 여기 혹시 어딘지 아시겠나요? 우리나라 같아요? 어렴풋이 알 수 있죠. 포크루즈, 24시 영어. 어렴풋이 한글 간판이 있긴 합니다만 거의 이게 한국인지 외국인지 사실 구분이 안 되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실제 번화가를 가면 그렇잖아요. 제주도도 마찬가지예요. 재원을 가든 인제를 가든 시청을 가든 보면은 한글 간판은 사실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영어 간판이 세련되다고 느끼는지 다 간판이 거의 영어 간판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어 간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으면서 이 영어 간판을 한글 간판으로 바꾸자라는 운동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한글 간판, 영어 간판 이렇게 바꾸자 이런 운동이 있었는데 일단 영어 간판을 거부하는 거는 반동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한글 간판을 바꾸자는 운동이 일어난 건 복고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을 좀 강조하는 거리들 있잖아요. 서울의 인사동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전주에 있는 한옥마을 이런 데는 이런 식으로 한글 간판이 달려 있어요.
사실 근데 이 간판을 보면 이쁘지 않고 약간 촌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건 한글이 안 예쁜 게 아니라 이 글씨 폰트가 안 예쁜 거죠. 폰트를 예쁘게 하면 충분히 이뻤을 텐데 그건 좀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이제 이런 게 발동 및 복고의 사례가 되겠네요. 그럼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설명할게요.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개념을 다 배웠으니까 일단 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드리고 마지막 개념이 제 문화지체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 변동의 양상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배웠는데요. 이 중에 공통 분모를 뽑아낼 수 있는 게 이 두 개입니다. 문화 융합과 문화 병존이거든요. 이 둘의 공통점이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게 설명하면서도 강조를 했어요. 보존돼요. 뭐가 보존돼요? 그 파괴되지 않다고 해야 되나? 맞는 맥락으로 접근했는데 그좀 어떤 문화가 보존되는 건데요? 기준 주류? 기존? 느낌이 좀 다른데? 자, 제가 계속 수업하면서 강조했던 단어들 있잖아요. 어디의 문화와 어디의 문화? 그양 두 개. 맞아요. 자, 여러분들 단어가 이게 쉽게 안 떠오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의 문화를 고유 문화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 네, 맞아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걸 외래 문화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고유 문화와 외래 문화가 어때요? 둘 다 안 사라져요. 유지됩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수능적 표현으로는 고유 문화와 외래 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된다. 융합이랑 공존 네, 문화 융합과 문화 병존의 공통점인데 고유 문화, 외래 문화의 정체성이 모두 유지된다. 자, 자리 때문에 이렇게 띄어넣기로 쓰긴 했는데 여러분들 그냥 쭉 한 줄로 쓰세요. 고유 문화, 외래 문화의 정체성이 모두 유지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화 융합은 퓨전 음식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불고기 피자, 우리나라에 불고기도 있고 미국의 피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유 문화, 외래 문화의 정체성이 모두 유지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 병존. 문화 병존 같은 경우는 당연하죠. 외래 문화도 존재하고 우리 문화도 나란히 존재한 거니까. 서양의 음식들도 있고 우리나라의 음식도 나란히 존재하니까 당연히 고유 문화와 외래 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랑 대비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문화 융합, 문화 병존과 대비되는 문화 동화의 차이점. 뭘까요? 자문화의 정체성이 사라진다. 정답입니다. 이 둘과 대비되는 문화 동화의 차이점. 고유 문화의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고유 문화의 정체성이 사라진다. 그렇죠. 외국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잡아 먹어버리는 현상이니까 당연히 고유 문화의 정체성이 사라질 겁니다. 지금 제가 써드린 이 노란색 표, 이게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화 변동에 따라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문제 해설하면서 소개해드린 문화 지체라는 개념입니다. 자, 한번 밑줄을 쳐볼까요? 이 문화 지체는요, 물질 문화의 빠른 발전 속도 밑줄, 이것에 비해 비물질 문화의 발전 속도가 지체 밑줄. 물질 문화의 발전 속도가 빠른데 비물질 문화의 발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 간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현상을 문화 지체라고 합니다. 그 가로 안에 빈칸에는 문화 지체를 쓰시면 되고요. 이 문화 지체는 물질 문화의 속도가 빠른데 비물질 문화의 발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 문화 지체는 재밌게도 사회 변동의 결과인 동시에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밑줄. 사회 변동의 결과지만 또 다른 사회 문제의 원인도 된대요. 둘 다 밑줄을 쳐주시고요. 그래서 이 문화 지체의 개념을 소개할 때 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물질 문화의 발전 속도는 토끼인데 비물질 문화의 발전 속도는 거북이고요. 그러니까 물질 문화가 빠르게 변하는데 이거를 비물질 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발생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걸 들 수 있겠네요. 뭘 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앞을 다는 겁니다. 이제 컴퓨터라는 물질 문화가 빠르게 발전을 했는데 인터넷상에서 지켜야 하는 규범인 뭐? 에티켓? 에티켓이 아니죠. 네티켓이라고 하죠. 이 네티켓이라는 규범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선을 넘는 나쁜, 악플을 다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문화 지체의 사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사례로 소개해드렸던 건데 이게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은 되게 시끄럽게 통화하시는 분들 만난 적 있죠. 막 우리 사람들 막 잔뜩 있는 막 만원 버스인데 막
나야 하면서 잘 지냈어?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시끄럽게 통화하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저 그 통화 내용이 궁금하지도 않은데 억지로 이렇게 우리의 청력을 침범하는 그런 대화들. 네, 이런 거는 이제 대표적인 문화 지침 거죠. 자동차나 뭐 핸드폰이라는 물질 문화가 발전을 했는데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하는 이 에티켓이라는 규범이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화 지체 현상이고요. 이런 사회적 문제가 한때 됐었던 이런 쪽발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화 지체의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도로에서 난폭 운전하는 것도 하나의 문화 지체가 되겠죠. 자동차라는 물질 문화가 발전했지만 교통법규라는 비물질 문화가 따라가지 못한 것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의 발전 속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현상을 문화 지체라고 하고요. 이 문화 지체는 사회 변동의 결과이자 또 다른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된대요. 이렇게 물질 문화가 발전했고 비물질 문화가 따라가지 못해서 이런 사회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또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된대요. 예를 들면 이거 들 수 있는데 악플 다는 거예요. 악플이라는 사회의 또 다른 그 결과가 나타났지만 이 악플 달기로 인해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연예인들이 심한 경우 목까지 이어지기도 해요. 맞아요. 자살로 이어지고 굳이 연예인들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이런 걸로 인해 되게 많은 정보 침해를 받고 있죠. 이런 게 이제 또 다른 사회 문제로 이어지는 거. 그래서 사회 변동의 결과면서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결책은 뭐냐? 이건 굳이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뭘 개선해야 하죠? 제도.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겁니다. 또 개선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들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제도적, 법적 제도의 개선 밑줄을 쳐주시고요. 그래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써있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밑줄. 그래서 이거는 굳이 사회문화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문제를 다룰 때 여러분들이 논술을 접근을 하실 때 이렇게 법적 제도적 장치를 언급하고 의식 개선을 언급하는 건 만능 해결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수업은 딱 키워드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게 키워드여가지고 나머지 발명 발견 이런 건 여러분들 당연히 구분하실 것 같고 전파도 그렇게 구분하는데 어려워 보이지 않고요. 근데 이제 문화융합의 키워드가 조금 있다면 결합이라는 단어, 융합이라는 단어 이런 거, 결합, 융합.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 새로운 제3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키워드가 없네요. 저기 있는 흰색이 키워드고 저기 있는 노란색 표현이 제일 중요한 표현이니까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질문들 한번 풀어보세요. 네. 한번 이 문제를 봅시다. 문화 접변의 결과를 비교한 거라고 하는데 A는 뭐의 사례일까요? 문화 공존, 문화 병존이 되겠죠. 땡땡국에서 고유 언어와 외래 언어를 모두 공용어로 사용한대요. 고유 문화, 외래 문화 나란히 존재하니까 이건 문화 병존, 문화 공존이 되는 거고요. 잘 찾으셨습니다. B는요? 맞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결합하여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었다. 이 새로운 문화가 제3의 문화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문화의 성격이 남아있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 건 문화융합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보기를 볼게요. 가에는 즉 문화 공존의 의미에는 외래 문화 요소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듦이 들어갈 수 있대요.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뭘까요? 자극점. 이거는 문화 융합이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융합이 아니라 자극점파입니다. 자극점파. 자, 외래 문화 요소에서 영감을 얻었다. 문화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들어왔다는 거니까 전파됐다는 겁니다. 전파돼가지고 이걸 토대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놨으니까 전파 플러스 발명, 자극전파의 사례예요. 융합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융합은 외국의 문화와 외래 그 고유 문화가 결합을 하는 겁니다. 결합을 해서 새로운 제3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냥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건 자극전파입니다. 구분이 좀 어렵죠. 근데 잘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 나에는 세모세모국에서 전통적인 온돌 문화와 외래 침도의 문화가 혼합된 돌침대가 만들어짐이 들어갈 수 있대요. 이게 문화융합의 사례인가요? 네. 맞아요. 고유 문화인 온돌 문화와 외래 문화인 침대 문화가 섞인 돌침대라는 새로운 제3의 문화가 만들어졌죠. 두 문화의 성격도 모두 남아있고요. 그러니까 문화융합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 디귿. 다에는 고유 문화의 정체성이 남아있음이 들어갈 수 있대요. 즉 문화 공존과 문화 융합의 공통점이 고유 문화의 정체성이 남아 있음이랍니다. 맞아요? 네, 맞죠? 그럼 여기서 질문. 고유 문화를 외래 문화로 바꾸면?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왜? 이 둘의 공통점은 뭐랑 뭐가? 고유 문화와 외래 문화의 정체성이 모두 유지되는 거였으니까요. 둘 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아마 리을 보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문화 공존과 문화 융합의 구분 기준은 외래 문화의 자발적 수용 여부랍니다. 일단 틀렸겠죠? 정답이 니은 디귿 3번이니까. 왜 틀렸을까요? 정체적인.
자, 외래 문화의 자발적 수용 여부는 무슨 개념의 구분 기준? 우리가 배운 그렇죠. 강제적 문화적 변과 자발적 문화적 변을 구분하는 구분 기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질문. 문화 융합과 문화 공존의 구분 기준은 뭘까요? 둘의 차이가 뭘까요? 충분히 우린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새로운 제3의 문화가 만들어졌냐 만들어지지 않았냐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문화 병존은 그냥 서로 나란히 존재하는 건데 융합은 새로운 제3의 문화가 만들어지잖아요. 저 새로운 제3의 문화가 출현했냐 출현하지 않았냐로 구분한다는 거 요까지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문제였고요. 자, 10번 문제도 뭐 쉽지만 여러분들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기억은 물질 문화의 직접 전파라고 하거든요. 자, 중국과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한자가 전래됐다라고 하네요. 자, 접촉이 일어났으니까 직접 전파 맞네요. 그럼 1번 맞는 보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왜 틀렸죠? 맞아요. 한자는 물질 문화가 아니잖아요. 언어니까 비물질 문화입니다. 그래서 1번은 비물질 문화의 직접 전파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맞는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틀린 보기였고요. 그 다음에 2번 전통적으로 계승된 온도의 원리를 활용해서 현대식 바닥 난방 장치를 만든 것은 니은과 동일한 문화 변동의 요인인데 니은에 이도를 언급해놨네요. 그럼 니은은 뭡니까? 니은은 맞아요. 자극 전파입니다. 2번은 자극 전파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문화 융합. 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다 틀려요. 애들 다 물어보면 다 문화 융합. 10중 8구가 문화 융합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문화 융합 아닙니다. 맞아요. 2차적 발명입니다. 2차적 발명. 자, 문화 융합은 외래 문화가 들어와서 이 외래 문화와 우리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제3의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2차적 발명은 문화 변동의 요인 중에 무슨 요인에 해당해요? 내재적 요인이잖아요. 그 사회 안에서 새로운 발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면은 전통적으로 계승된 온도의 원리를 응용해서 새로운 현대식 바닥 난방 장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외래에서 들어온 문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얘는 2차적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주의해서 구분을 하시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한 것 같지만 실제 사례를 적용시키고 지문에 적용시키면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 파트 수능에서 많이 틀리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고도 복습을 좀 철저하게 하시고요. 어쨌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디귿 한글을 창제했다고 나왔는데 이거는 내재적 요인이냐 문화 변동이네요. 한글 창제는 내재적 요인 맞아요? 뭐의 사례인데요? 그렇죠. 발명. 그 중에서도 1차적 발명의 사례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쉬운 문제였고요. 4번 한글은 한때 사대부 등에 의해 병치되는데 이게 문화지체 현상이랍니다. 이게 문화지체랑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전혀 없어요. 문화지체는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의 발전 속도의 차이로 발생하는데 일단 한글 자체가 물질 문화가 아니잖아요. 비물질 문화고 이 발전 속도의 차이를 언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쓸데없는 거 그냥 그럴듯하게 그냥 함정 묶고 파는 겁니다. 전혀 관련 없는 곡이었고요. 마지막 5번 미음이 자발적 문화적 변화에 의한 문화 동화라는데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 수요가 증가했네요. 이거는 자발적 문화적 변 맞나요? 예. 맞아요. 지문을 보면은 최근에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서 한국어 교육 수요가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자발적인 거네요. 그럼 문화 동화는 맞나요? 아니요.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알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이 지문만 가지고 이 동남아의 언어가 사라졌는지 사라지지 않는지 우리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회문화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게 단정 지은 문장은 거의 정답이 되기가 힘들어요. 예외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알 수 없다가 명확한 답이라는 것도 구분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어때요? 이해되셨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